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클라우드 전문 업체 클루커스에서 클라우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이창원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 이미지로 만드는 방법과 그 이미지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웨비나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밑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컨테이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컨테이너화를 쉽게 지원하는 도커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하는 방법과 실질적으로 컨테이너화 이미지를 만들면서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후에 컨테이너화된 간단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샘플 앱을 시연해서 보여드리고 추가적으로 애저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입니다.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이 원하는 특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특징들을 살펴보면 빠른, 속도 등의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서비스는 상당히 진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즈니스 환경은 더 빠르고 더 최적화된 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그렇다면 컨테이너를 왜 써야 할까요? 컨테이너를 사용한다면 얻는 장점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장점 중에 3가지 이점에 대해 집중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첩성입니다.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 이미지로 직접 빌드하고 그 파일을 전달하게 되면 배포까지의 서비스 주기가 향상됩니다. 또한 개발팀과 운영팀 간의 협업 및 효율성이 향상되어 앱을 더 빠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식성입니다. 로컬 PC에서 개발 및 테스트를 하고 배포를 진행했을 때 잘 되던 기능들이 안 되는 상황을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컨테이너는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종속성을 한 번에 패키지화 시키기 때문에 경험하셨던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확장성입니다. 컨테이너는 VM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오버헤드가 매우 낮습니다. 같은 인프라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고 컨테이너의 경량 특성 덕분에 컨테이너는 빠르게 시작하고 중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능으로 안정적인 시나리오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컨테이너 환경이 기존 환경과 어떻게 다른지 구조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스트 OS에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설치했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운영 시 예상치 못한 오류로 어플리케이션이 다운될 경우에 하나의 앱에서 오류가 생기면 나머지 앱에 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서버를 재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때 같은 서버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모두 다운됩니다. 또한 서버가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리소스의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온 다음 세대 기술이 바로 가상화 기술입니다. 가상화 기술은 호스트 OS에 버추얼박스, VM웨어 등의 하이퍼바이저를 설치해 하드웨어 수준에서 앱을 격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성을 보장하고 서로 간의 간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상머신 환경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이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환경은 기존 가상머신 시스템에서 하이퍼바이저와 게스트 OS 부분이 빠지면서 가볍고 빨라졌습니다. 가상머신 시스템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에는 게스트 OS의 커널을 전송하고 이를 하이퍼바이저가 다시 받아서 다시 호스트 OS로 연결하는 오버헤드 리소스가 소요가 됐었는데 컨테이너는 이런 과정 없이 호스트 OS의 커널을 컨테이너와 바로 공유해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VM보다 오버헤드가 현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가상 머신이 분 단위의 실행이었다면 컨테이너는 초 단위의 실행을 보장합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컨테이너를 사용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컨테이너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지원하는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인 도커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 도커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는 리눅스의 컨테이너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리눅스의 컨테이너 기술, 핵심 기술 3가지를 설명해 드리면 루트 디렉토리를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관리자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인 체인지 루트 기술과 프로세스에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프로세스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인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하드웨어 단의 리소스, CPU, 메모리, I/O, 네트워크 등을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인 컨트롤 그룹, 이렇게 3가지 기술을 엮어서 컨테이너화를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들로 직접 컨테이너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관리할 포인트도 많았고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컨테이너 환경이 빠르게 보급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때 바로 도커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고, 기 언급됐던 기술들에 여러 편의 기능들을 넣어 사용자들이 좀 쉽게 컨테이너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때부터 컨테이너가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도커 외에도 컨테이너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지만 도커가 사실상 표준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사실상 표준이란 건 사용자가 많다는 의미이고 자료가 다른 프로젝트들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의미입니다. 에러나 버그 등의 트러블 슈팅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결책에 관한 리소스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도커로 이미지를 직접 만드는 방법을 확인하기 전에 이미지가 과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는 컨테이너를 생성 시 레이어로 층층이 쌓아가며 이미지를 구축하고 사용합니다. 이미지를 활용해 컨테이너를 실행하면 내부의 구조는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실행하면서 생기는 데이터들은 모두 컨테이너 레이어에 쌓이게 되는데 별다른 설정이 없다면 컨테이너를 삭제하게 됐을 경우에 이 레이어 자체가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데이터가 쌓였다면 이미지화를 하셔야 하고, 기본적으로 컨테이너에서는 스테이트리스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레이어 구조로 도커는 엔진 내부에서도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도커 컨테이너를 만드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명령어를 입력하기만 하면 바로 수초 내로 리눅스 OS를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로컬 환경에서 이미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없다면 도커 허브에서 자동으로 해당 이미지를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도커에서 제공하는 편의 기능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스트 터미널에서 다시 도커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 알파인 그리고 태그 레이티스트란 이름의 이미지가 추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이름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랜덤한 이름이 부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도커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이름으로 컨테이너를 관리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미지 리스트를 주의 깊게 보시면 알파인과 우분투 이미지의 사이즈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파인 같은 경우엔 5메가, 우분투 같은 경우엔 200메가 가까이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알파인이 무엇이냐면 알파인 이미지는 컨테이너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것만 남긴 경량화된 리눅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파인에서 실행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라면 효율적인 리소스 활용을 위해 알파인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컨테이너 내부에 종속성 패키지를 설치하겠습니다. 화면에서는 노드 익스프레스를 활용한 API 서버를 기준으로 패키지를 설치할 것입니다.
노드 익스프레스 서버 같은 경우에는 Node.js가 필요하겠고, 거기에 이제 npm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직접 자기 어플리케이션을 진행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뭐 웹서버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파치나 엔진엑스 등을 설치하시면 되고, 자바를 사용하신다면 메이븐이나 JRE 등의 패키지를 설치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키지를 설치한 후에 서비스할 소스 코드를 Git을 활용해서 다운받아 컨테이너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시 호스트 머신으로 나와서 컨테이너 내부에 필요한 패키지들과 실행시켜야 할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설치했다면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호스트 터미널로 나와서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바로 빌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생성된 이미지만 있으면 어떠한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내부에서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화해야 할 어플리케이션이 많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면 이런 방법이 매우 번거로워지겠죠. 그럼 이 번거로운 방법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도커 파일입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도커에서는 도커 파일을 활용해 도커 이미지를 빌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했었던 작업들을 도커 파일이란 이름의 파일에 코드로 정의를 해두면 도커 엔진이 파일만 보고 순서대로 빌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해 실제로 사용하고 계신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컨테이너 이미지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쉽습니다. 그냥 지금 사용하시는 소스 코드에 도커 파일 추가만으로 간단하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도커 파일에 담기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의 예문은 위에서 설치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을 도커 파일화 시킨 것입니다. 간단히 중요한 명령어만 설명해 드리면 from은 컨테이너를 실행할 베이스 이미지를 지정하며 OS가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입니다. run은 우리가 위에서 실행했던 설치 명령어, 패키지 설치 명령어들, apk add 혹은 우분투라면 apt get, install 등의 이런 명령어들이 입력하는 실행줄입니다. 그리고 copy는 호스트 머신에서 컨테이너 내부로 파일을 복사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이고, cmd는 컨테이너 이미지로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환경에서 만약에 명령어가 입력이 되지 않는다면 디폴트로 실행하는 명령어를 입력하는 실행줄입니다. 네, 도커 파일로 이미지를 빌드하는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sending build context라는 문구가 출력이 되는데, build context란 도커 엔진이 빌드 시작 시 필요한 파일, 소스 코드, 메타데이터 등을 담고 있는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도커 파일이 위치한 디렉토리가 바로 빌드 컨텍스트가 됩니다. 따라서 이 도커 파일의 위치를 잡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도커 파일이 루트에 있다면, OS의 루트에 있다면 소스와 상관없는 파일들이 모두 포함되어 빌드 속도가 느려지고 호스트 메모리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만약 소스 코드 디렉토리 내부에 하위 디렉토리로 위치한다면 제대로 된 소스 코드를 사용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본적으로 도커 파일은 소스 코드를 담고 있는 디렉토리의 루트에 위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커 파일을 활용해 이미지를 빌드하고 결과를 출력한 화면입니다. 처음에 베이스 이미지로 지정했던 알파인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레이어가 층층이 쌓여 있는 로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레이어를 확인해 보시면 알파인과 똑같은 한 줄의 레이어가 있고 그 밑에 총 4개의 레이어가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run과 copy 명령어가 지금 세보시면 총 4개가 들어가는데 그 4개의 레이어가 쌓인 것입니다.
그 4개를 실행할 때 컨테이너 내부의 데이터들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도커 파일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스 이미지는 기본 이미지 외에도 노드가 설치되어 있는 이미지 혹은 JRE가 설치되어 있는 이미지 등 다양하게 제공이 됩니다. 베이스 이미지를 선택할 시에 도커 허브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오피셜 이미지인지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듯이 이미지 run 카피 명령어 수와 동일하게 레이어가 쌓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레이어가 줄어들수록 좋기 때문에 run과 카피 명령어를 되도록이면 한 번에 같이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미지를 빌드하게 되면 도커 엔진에서 자동으로 캐시를 사용해서 빌드 속도를 올려주는데 이 빌드 속도를 올려주는 것이 너무 뛰어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의 내부에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이미지가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이 캐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 이미지로 빌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 만약에 도커에 대해 더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도커에 직접 방문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생성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활용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구성한 앱은 그림과 같은 실행 순서를 가집니다. 코드 개발을 시뮬레이션 한 후에 코드를 애저 코드 저장소에 올리고 애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의 도커 이미지 파일을 빌드 후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ACR에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업로드되면 애저 앱 서비스에 배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개발자는 수정된 코드를 저장소에 올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배포까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샘플 앱에서 사용할 애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데브옵스입니다. 데브옵스의 개념은 그림처럼 나누어져 있던 두 개의 팀을 결합하여 개발 주기를 가속시켜 목표에 빠르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애저 데브옵스 툴을 활용하여 빌드부터 디플로이까지의 단계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자동화한다면 개발자는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운영자는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단계가 자동화된다면 속도가 가속화되는 이점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툴로 인해 사람에 의한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애저 데브옵스는 데브옵스 방법론을 지원하기 위해 유용한 기능들을 한 곳으로 모아놓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슬랙, 지라 등으로 아이디어 공유 및 태스크 관리, 프로젝트 스케줄 관리를 진행하셨을 텐데 애저 데브옵스에서는 애저 보드를 통해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소스 코드 형상 관리를 위해서 GitLab, GitHub 등을 사용하셨을 텐데 이 기능은 애저 레포를 통해서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젠킨스 등을 활용해 구성하던 CI/CD 파이프라인을 애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정말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은 애저 아키텍처 센터에서 제시하는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아키텍처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데브옵스는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데브옵스는 현대적인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입니다. 우리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만들었을 때 로컬에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이미지들을 이제 옮기거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미지 파일을 zip 파일 형태로 만들어서 파일 단위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의 저장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이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바로 그 도커 허브와 같은 클라우드 레지스트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Git을 활용해서 소스 코드 형상 관리를 하는 것처럼 ACR을 통해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애저 내부 서비스와 연동은 물론이고 다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과도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프라이빗 레포지토리로서 향상된 보안을 제공하고 애저 시스템과 연계해서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컨테이너화한 앱이 최종적으로 배포될 애저 앱 서비스입니다. 애저 앱 서비스는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만 관리하면 되는 파스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코드를 zip 파일이나 빌드 형태로 만들어서 환경을 선택하고 올리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애저 앱 서비스에서 컨테이너 환경도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인프라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편하게 앱을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샘플 앱에서 사용하는 앱은 단일 API 서버를 샘플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애저 앱 서비스를 활용하였고, 더 복잡한 서비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 환경을 원하신다면 다른 컨테이너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내용은 이제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성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한 앱의 코드를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PI 서버라는 디렉토리 안에 바로 도커 파일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커 파일의 위치를 이 소스 코드를 모두 포함하는 루트 디렉토리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시연을 위해서 지금 리소스를 배포해 놓은 상황입니다. 앱 서비스와 MySQL 그리고 ACR 서비스를 배포해 두었습니다. 지금 현재 앱 서비스를 확인해 보시면 지금 정상적으로 화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브옵스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데브옵스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보드, 레포, 파이프라인, 테스트, 아티팩트까지 모두 한 화면에서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매우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기존에 사용하시던 GitHub나 GitLab과 별 차이가 없죠. 네, 그대로 그냥 그 저장소로 옮기시기만 하셔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데모 앱에서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 구성입니다. 지금 파이프라인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파이프라인이 실행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한번 바꿔서 진행을 한번 저장소에 업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구는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문구를 바꿔볼 거고요. 네, 바로 추가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이 상태에서 작업이 끝난 겁니다. 네, 이제 파이프라인 구성을 보시면 그냥 선택만 해도 파이프라인 구성되게 될 수 있게끔 애저에서 정말 편하게 기능을 구현해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애저 레포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시던 빗버킷이나 깃허브 등을 사용해서도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누르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레포지토리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애저에서 레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 모습이고요. 이제 외부 저장소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외부 저장소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하셔야겠죠. 네, 이제 레포지토리를 선택하면
바로 무엇을 하고 싶냐라고 디폴트로 만들 수 있는 값들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빌드하고 ACR에 올리는 역할을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 그냥 클릭하고 해당 설정만 넣어주면 바로 빌드 파이프라인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코드를 업로드하기만 했는데 지금 빌드가 실행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살펴보시면 지금 아까 똑같이 샌딩 빌드 컨텍스트를 만들고 도커 파일을 빌드하는 로그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사용했던 것보다 그 빌드 단계가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기존에 9개였다면 지금 18개예요. 이 18개는 뭐냐? 바로 애저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 메타데이터들을 붙이는 작업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벨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지금 빌드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배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자동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아까 개발자 입장에선 그 코드를 올리고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네, 지금 디플로이가 직접적으로 실행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화면이 변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MySQL이 지금 제대로 붙어 있는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패스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MySQL에서 불러오고 있는 건데 여기에 데이터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갔다고 나오고 다시 검색을 해보면 제가 입력한 값이 들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디플로이가 보통 한 1분에서 2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스템이 더 크거나 하게 되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네, 디플로이가 완료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이 한 것이냐면 파이프라인으로 쉽게 구성은 했지만 내부적으로 ACR을 확인해 보시면 ACR에 웹훅이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애저에 제가 아까 ACR로 푸시를 했기 때문에 그 푸시 작업을 이벤트를 트리거해서 웹훅을 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다시 앱 서비스로 가보시면 컨테이너의 배포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바뀐 게 확인이 되시죠? 제가 지금 사용 중이었는데도 중단 시간 없이 바로 바꿔서 배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데모 시연은 마무리됐고요. 지금까지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고 애저에서 간편히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데모 시연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데모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컨테이너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 더 살펴보겠습니다. 애저 컨테이너 인스턴스입니다. 애저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버리스라는 특징이 있으며 수초 안에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서버리스라 함은 지금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버의 상태를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건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좀 불안하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컨테이너의 특성이라고 해서 커널 공유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내 컨테이너가 어디 호스트에 올라가 있는지 모르는 환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의 컨테이너의 호스트와 커널이 공유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저에서는 컨테이너 그룹 단위로 하이퍼바이저 단에서 격리를 진행해 줍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드디어 이제 쿠버네티스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요. 컨테이너 운영 환경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이자 컨테이너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쿠버네티스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존에 컨테이너를 사용했을 때 하나의 호스트 머신에서만 컨테이너를 운영했을 때 도커 엔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근데 운영을 하다 보면 필요한 리소스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리소스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호스트를 더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필요한 리소스가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여러 개의 호스트를 관리를 해야 되게 됐는데 이 관리에 너무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바로 나온 기술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입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들로 최초에 지금도 도커 스웜, 아파치의 메소스, 그리고 구글의 쿠버네티스 등에 처음 등장했고 쿠버네티스가 다양한 기능과 많은 장점들로 이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의 자동 복구, 동적 스케일링, 롤링 업데이트 및 롤백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쿠버네티스 서비스의 내부 구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호스트 머신을 클러스터화해서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한 개의 마스터 서버와 한 개 이상의 노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컨테이너를 마스터 서버에서 관리하는 형식으로 되며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터 서버의 이중화 혹은 백업 등의 관리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노드라는 개념은 하나의 호스트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드 안에 팟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관리하게 되는데 이 팟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팟에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의 팟에 하나의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 장에서 쿠버네티스 구조도에 표시된 지금 etcd, 컨트롤러, API 서버, 스케줄러 등의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cd라고 표시되어 있던 클러스터 저장소입니다. 클러스터 저장소는 쿠버네티스가 클러스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중앙 집중하여 보관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etcd라는 툴을 사용하여 고가용성을 제공하지만 백업은 따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온프렘에서 그러니까 기존 서비스 환경에서 직접 쿠버네티스를 구현해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 백업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러입니다.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는 야물 파일을 활용해 원하는 최종 상태에 대한 명령어를 받게 됩니다. 이 명령어를 선언적으로 받게 되는데요. 그 선언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노드 하나 실행시켜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노드 3개 이 팟은 2개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는 건데요. 이제 그 명령어를 받아서 그 상태를 저장을 해놓고 이 컨트롤러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그 선언했던 것과 다르면 그것을 서비스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스케줄러입니다. 스케줄러는 노드가 여러 개가 지금 생성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노드의 상태를 확인하고 만약에 새로운 컨테이너를 배포하거나 컨테이너를 옮겨야 할 때 어느 노드에 할당하면 가장 최적화할지 판단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PI 서버입니다. API 서버는 마스터 서버의 RESTful 프론트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서버를 통해 관리자의 명령을 받기도 하고 노드와 통신을 합니다. 다음 노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터가 클러스터 전체의 대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노드의 큐블렛은 하위 노드를 관리하는 소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드 전체를 관리하고 마스터와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음 실질적으로 노드 안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들이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 런타임입니다. 컨테이너 런타임으로 도커뿐만 아니라 컨테이너D 등의 여러 가지 런타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쿠베 프록시는 팟이 외부 인터넷망과 통신을 하거나 내부 팟끼리의 통신을 담당하는 프록시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쿠버네티스에 대한 내용은 쿠버네티스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쿠버네티스를 운영하시는 단계까지 가시게 되면 더욱 다양한 지식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만큼 사용하기가 어렵고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AKS를 활용한다면 이 진입장벽 자체를 조금 낮출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스터 서버 관리 자체를 AKS에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는 오직 자기가 사용하는 워커 노드만 관리하면 됩니다. 또한 애저에서 제공하는 ID, 보안관리, 로깅, 모니터링에 관한 서비스들과 쉽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따로 서드파티를 사용해서 구현하시는 것보다 편하게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AKS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가상노드 부분입니다. 클러스터에 포함된 노드들의 전체적으로 이제 리소스가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원래대로라면 노드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겠죠. 근데 노드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애저에서는 바로 가상노드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버리스 애저 컨테이너 인스턴스와 통합하여서 바로 리소스를 확장하고 축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컨테이너화를 처음 시도하신다면 운영체제 이미지를 활용해 간단한 컨테이너를 실행하시고 내부에서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보는 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직접 내부에서 컨테이너를 사용을 해 보시고 또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설치를 해 보시고 하시면서 동작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에 대한 이점으로 컨테이너에 대한 신뢰성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활용하면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패키지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컨테이너화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스프링이나 노드 서버에서 크론 스케줄러를 사용해서 배치성 업무를 돌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얘를 컨테이너화 시켜서 실행할 때 이제 확장하게 되면 이 컨테이너들이 여러 개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배치 업무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보통 시간으로 체크를 하셔서 돌리실 텐데 같은 시간에 한 번에 배치 업무를 돌리게 되면 리소스를 거의 다 잡아먹어 버리게 되잖아요. 이런 오류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배치성 기능은 떼내야 되겠죠. 그럼 이런 작업들이 결국에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가는 건데 컨테이너를 도입하시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도입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웨비나가 끝나더라도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클루커스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